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670여 분 정도 들어와 주셨는데요. 항상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저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유세버스에서 지역 선대위원장 운전기사가 그저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이 사고가 보도가 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조성실 대표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사고로 갑작스레 가족을 잃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네. 이 사고의 발단은 이제 그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던 첫날 발생했습니다. 네. 이제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용 버스 이렇게 랩핑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40인승인데 25인승으로 개조를 한 버스거든요. 근데 이게 충남 천안시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차에 50대인 운전기사분과 60대 국민의당 당직자가 그 차 안에 계셨었는데 이제 의식이 잃은 채 발견이 돼서 급하게 119 구급대원이 출동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근데 좀 공교롭게도 강원도 원주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분이 쓰러진 채 발견이 되었다가 현재 치료 중에 있으시고 좀 네. 중환자 상태로 계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LED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동력 장치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현재는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으로 봤을 때 관련해서 이제 근로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사망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일반 시민이 한 명 이상 사망을 했을 때 이거를 중대재해 혹은 또 시민재해로 보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든 고용노동부에서 뭐 조사를 시작하든 네. 결국에는 중대재해법의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중대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까지는 보도가 나왔고 향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또 일반 기업 상황과 또 조금 다르게 이게 선거 기간 안에 선거로 인한 근로계약이 된 것이냐,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자, 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살펴볼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무엇을 주로 살펴봐야 되고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지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는 상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의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네.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숨진 지금 이제 두 분이신데요. 예. 안 후보 측 캠프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고용자일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돼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이제 조사를 벌이게 되고요. 예. 자원봉사자였다면 시민재해로 분류가 돼서 고용노동부가 아닌 경찰 수사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의 어떤 방식과 내용 등이 중요한 이제 지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 이제 유세차 업체에서 이제 유세차를 이제 개조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도급을 하는 형태로 이제 국민의당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도급 계약 방식과 그다음에 이제 고용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네. 그래서 이 고용 관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유세차를 불법 개조하고 이 이제 발전기를 어떻게 이제 위치하고 환기를 어떻게 하고 하는 등의 그런 안전 설비와 관련된 예.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안전 관리의 어떤 책임의 문제 이 네 가지가 여러 부분에서 이제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방식의 경우에는 보면 지금 국민의당 경우에는 17개 시도 그래서 총 이제 중앙당 버스까지 해서 18대를 주문 제작을 해서 예. 운영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도급 계약 방식이
거의 비슷할 텐데 유세차 업체가 이제 도급 계약을 이제 당과 맺게 된 경우 네. 유세차와 함께 그 유세차 운전원을 함께 이제 도급 보내주는 계약으로 겁니까? 보내주는 네. 경우가 있고 네. 유세차만 보내고 시도당에서 그 운전원만 그 지역에 맞는 분으로 따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계약의 방식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은 이게 자원봉사자냐 유급이냐는 지금 문제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실은 유세차 운전원의 경우에는 선거 비용 안에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실제 이제 고용이 선거 됐다는 비용 얘기네요. 안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고용 예.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또 한 분은 이제 시도 당직자라고 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제 자원봉사인지 유급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불법 개조 문제가 있는데 이 불법 개조 같은 경우도 지금 통상적인 유세차 그러니까 1.5톤이나 1톤짜리 차량을 쓰는 게 아니라 버스에 LED를 부착을 하면서 예. 그 LED의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그 발전기를 그 버스 화물칸에 실었어요. 그래서 버스 화물칸에 실는데 그게 그 이제 돌리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대량 발생이 되는데 그게 네. 버스 내부로 그대로 유입이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이걸 알고서도 사실상 이런 불법 개조가 지금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그 도급차 업체는 그 운전원들에게 이게 발생될 수 있으니 꼭 차량의 창문을 열고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는 계속 언급을 했다고 해요. 예. 하지만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네. 하지만 브리핑상은 그렇지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안전 관리 책임에 있어서 예. 이 부분을 그 시도당 그러니까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유세원이나 그 담당자에게 그런 전달이 안전 잘 수칙을 됐는가? 잘 지키라고 뭐 수차례 공지나 언급을 했는지 이런 부분 관리의 책임 문제도 아마 살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불법 개조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안전관리 책임이 어디 있는지 지금 이제 아직은 뭐 하나씩 밝혀져야 될 텐데 조성실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법리적인 부분은 앞서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취지는 결국에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형벌이나 이런 것들을 줬을 때도 사실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반복되는 산업 재해들이 있어 왔고, 그렇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원청과 하청이라고 설명하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은데, 하청 업체에 고용이 된 관계자가 사망을 하거나 이제 산업상 재해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을 때 원청이 여기로부터 사실상 자유로운 구조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네.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의 좀 특별한 부분은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좀 이제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물리는 부분이 좀 핵심적인 네.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도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뭐 지자체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보시는 이렇게 뭐 탑차 같은 형태의 올라서서 단에 올라서서 이제 유세를 하는 마이크를 잡고 예. 그 경우는 뭐 LED를 돌리거나 하더라도 이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니까. 밀폐되어 있지 않기 네. 때문에 공기 중으로 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지금 이 차량이 좀 이례적으로 사고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랩핑 버스가 사실은 가시성을 훨씬 확보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차가 크고 전면을 덮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겨울 지금 한파 중에서 선거가 좀 날이 진행이 추웠고. 되고 있고, 네. 그리고 경찰 뭐이나 혹은 고용노동부 관련된 뭐 기사가 나오듯이 이제 당 차원에서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 위험성에서. 근데 이제 어떤 관계자가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게 이것이 전달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국에 이게 다이렉트로 운전자와 업체에서 전달된 안전 의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고용하고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원청 개념의 국민의당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졌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당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의 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선거 비용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선거 운동원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선거 운동원을 확보하기 좀 어렵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큰 차 그리고 한 번의 운동원이 동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예.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을 사실은 이제 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버스 네, 형태로. 그래서 버스를 40인승으로 25인승으로 개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추가적으로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법 적용 여부를 떠나서도 이제 사고가 워낙 네. 크다 보니까 이게 선거 운동 과정 시작하는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선거 운동 과정에 이런 일들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뭐 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저희가 적용하는 걸 문제를 삼고 있지만 정치권도 이 안전사고의 문제나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또 점검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번 사고가 실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 발생한 일이고 네. 실제 이 사망 사건뿐만이 아니라 첫날에 유세차가 전복되는 사고들도 또 있었죠.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선거운동 기간에서의 안전 수칙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이슈로 대두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각 당 모두 유세차 운전과 관련한 여러 안전 지침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배포를 하고 안전 지침에 의거해서 준수를 하면서 유세차를 운전할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이제 선거운동 중에서도 유세차 개조 등에 대한 물론 이제 개조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는 절차는 있지만 예. 명확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는 않고 또 유세차가 실은 이제 밀집 지역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로 세워놓고 이제 유세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좀 어기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도보 이외에 좀 이렇게 유세차를 세워둔다거나 그럼 이제 도보 행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위반하는 문제들이 게 되는 거죠, 그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유세차 운전원도 훈련과 교육을 받고 투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유세차 업체에서 고용해서 내려보내거나 네. 지역에서 지역 지리를 그나마 좀 잘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부탁하면서 진행을 하지 사전에 그럼 유세차를 어떻게 운전을 하고 도로교통법을 이런 건 어기면 안 된다. 뭐 그런 세부적인 교육을 통해서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이에서 사각지대에서 여러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사건 국민의당 사건 이후에 유세 현장 10대 수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자상으로 배포를 한 상황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유세차 전복 사고가 있은 후에 그게 그렇죠. 차량의 진입 제한 높이를 이렇게 준수하지 못해가지고 예. 부딪혀서 이제 전복이 된 사고라서 유세차 규격별로 진입이 가능한 지하차도 높이 등에 명시한 그런 안전 수칙을 그날 이후에 새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3일 정도나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이런 안전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보면 이제 많은 지역을 다녀야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동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 조금 더 속도를 내거나 사고들은 보면 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기도 네. 하거든요. 조 대표님께서도 또 더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지만 이제 이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에 안전에는 성역이 없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관련돼서는 안전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서 많이 입법을 하고 네. 결국 입법을 하는 것은 정당이 깊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입니다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각지대가 사실 국회에 고용된 관계자들이나 혹은 이제 선거에 같이 이용되거나 동원이 되는 이제 관계자들의 안전, 노동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장 확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억하시다시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유세차에 이제 선체로 이동을 하면서 마이크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예, 지금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관련 법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는 규정인데, 근데 지금도 이제 알게 모르게 사실은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음 문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좀 민원이 많이 예전보다 많죠.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세차를 완전 돌리지 않는 방향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선거운동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뭐 절실히 요구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국회와 각 정당 관계자들도 좀 더욱더 각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법을 우리가 잘 어떻게 준수하고 매뉴얼화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계기로 삼아야 결과적으로는 네. 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지금 오미크론이 또 지금 뭐 계속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도 같이 좀 네. 신경을 써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여러분이 함께 다니시니까. 네,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같이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이 뉴스도 참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뉴스인데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수업 중인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육청이 학부모를 이제 고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사건이 도대체 벌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 이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를 같이 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실에 학부모가 찾아와서 아이들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교사와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교사의 목을 조르고 끌어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건데요. 네. 해당 학부모는 해당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신고가 되고 예.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회부가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 교실에 있었던 학생들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예. 한 언론사가 입수한 학생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그걸 보는 게 굉장히 무서웠다. 그 사건 이후 그 A 학생의 학부모가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 무섭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심리적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해 교사는 그 학부모 A 씨를 상해와 폭행,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예. 문제는 또 교육청의 좀 대응입니다. 지난달에서야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2달이 더 넘어서야 경찰이 학부모 A 씨를 형사고발 조치를 했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폭행과 아동학대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A 씨에 대한 혐의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A 씨가 교사를 상대로 한 고소는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교사를 또 상대로 네. 또 소송을 했었군요. 네. 자, 교권 보호 얘기가 이렇게 되면 정말 학부모가 교권을 너무 침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교사가 또 아니었다면 이렇게 폭행을 당했을까 뭐 이런 또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뭔가 대책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행사를 네. 했다는 거, 언어 폭력은 물론이고요. 예. 그리고 이 시간이 뭐 짧게 잠깐 찰나로 지나간 것도 아니고 뭐 10여 분 가량 사실 지속되어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까지도 선생님이 이제 폭력에 노출되는 장면을 그렇죠. 고스란히 같이 했다는 게 당연히 선생님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걸 지켜본 아이들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굉장히 아동 학대적인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들이 또 개정안들이 또 올라와 있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도 이제 있기는 있거든요. 뭐 심리 상담이나 조언이라든지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현재 선생님께서 이제 관련된 거를 좀 사비로 또 충당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교육청이나 각 학교 내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렇죠. 좀 주목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률 안에서나 혹은 가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이례적인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좀 특별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사례들이 이번에 이제 학부모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2명의 어른과 동반을 해서 2명의 어른이 복도 끝에서 대치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생님이 뭔가 대응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폭력으로 노출이 되거나 그걸 아이들이 보게 될까 봐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부분도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요즘에 보안관 제도 같은 형태로 좀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계신데 있습니까? 이제 입출입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제한하는? 기재하고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부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좀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출입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더구나 학생들의 안전하고는 이건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서 심으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법률에 이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명 이제 교원지휘법이라고 하는 네. 그 법률이 있습니다. 실은 이 법률의 교원지휘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 예. 지금 피해 보호와 조치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보완이 됐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 교원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대처들이 즉각적으로 좀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의 경우에는 예. 이 법률 조항 14조 15조에 교육 활동에 침해 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명문화되어 있군요. 예, 5일간의 피해 특별 휴가를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교육감에게도 보고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 조언 그리고 치료를 위한 요양, 법률적 상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2019년에 신설이 됐는데 네. 15조에 보면 이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관할청 그러니까 여기는 관할 이제 교육청을 얘기하는 인천시 거겠죠? 교육청이죠. 교육청. 네.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2019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실 안에서 네. 수업 중에 갑자기 학부모가 찾아와서 폭행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은 아무리 가해자가 그 교사를 막 고소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분쟁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누가 그렇죠.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권한과 권한이 다툼의 여지가 실은 없는 건데 그러면 이 폭행의 상황은 명확히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이 그렇죠. 되므로 네. 실은 이 법률 조항에 따르면 교원은 이미 피해 사실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 관할교육청은 당연히 실은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었어야 맞는 근데 겁니다. 안 한 상태인가요? 그런데도 실은 2개월을 계속 지체를 했고 관계자에 따르면 맞고소 상황들이 있어서 이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결국 고발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할교육청의 대응이 좀 늦었다. 너무 미진했다. 그리고 법률 조항에 의거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위인데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피해 교사에게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도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발생은 실은 구상권 청구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 측이 부담한 이후에 예. 그 가해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피해 교사가 사비로 지출하고 있다면 그건 학교 측이 부담을 좀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대로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네. 대응과 보호 조치, 대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미흡하게 진행된 신속하지 부분들이 않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러네요. 또 학생들의 조치도 심리에 대한 그 보완 대책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업무를 전 대표 신보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